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 분야의 정말 전설적인 고전이죠. 제랄드 와인버그의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QSM의 한 챕터를 제대로 한번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네, 이 책이 분량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그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부분은 Sustaining Projects Correctly,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올바르게 유지하기라는 챕터입니다. 이 챕터가 던지는 질문이 정말 현실적이에요. 그쵸. 야심차게 세운 프로젝트 계획은 왜 항상 현실과 어긋날까?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계속 터지는데 관리자는 도대체 어떻게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까 하는 뭐랄까 우리 모두의 고민이죠. 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와인버그의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챕터 첫 문장부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계획은 상대가 첫 수를 두기 전까지만 유효하다. 아, 체스 격언. 네, 프로젝트 관리에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말이 있을까 싶어요. 우리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싶어 하는데 막상 시작하면 고객이, 시장이, 기술이 계속해서 예상치 못한 첫 수를 두니까요. 맞아요. 자, 그럼 이 계획이라는 환상과 현실 사이의 줄다리기부터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획이 절대적인 진리이길 바라잖아요. 그렇죠. 이 계획대로만 하면 돼. 내 가정은 틀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이 강해지면 이게 조직 전체를 경직시키는 방법론으로 둔갑하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을 책에서 딱 꼬집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인버그가 말하는 진짜 예측하는 관리자, anticipating 매니저는요.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다는 그 사실 자체를 예측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 말 자체가 되게 역설적이네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마스터키 같은 모델을 하나 찾는 게 아니고요. 상황에 맞는 다양한 연장을 갖춘 뭐랄까 연장통을 준비하는 거죠. 연장통이요? 네, 망치만 고집할 게 아니라 드라이버도 렌치도 톱도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연장통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럼 그 연장통에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 하나씩 꺼내볼까요? 좋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요즘엔 거의 나쁜 모델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폭포수 모델, 워터폴 모델부터 시작해보죠. 아, 폭포수. 물이 거슬러 올라가지 않듯이 요구사항 정의, 설계, 구축, 운영. 딱 이 순서로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모델이잖아요. 한번 깎으면 되돌릴 수 없는 조각처럼요. 다들 그렇게 비판하는데 와인버그의 조언은 좀 의외예요. 어떤데요? 적용할 수 있을 때는 항상 폭포수 모델을 써라. 정말요? 네, 왜냐하면 이게 가장 단순한 프로세스거든요. 굳이 다른 복잡한 모델을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 예를 들어 클린룸 기술, 클린룸 테크놀로지처럼요. 각 단계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검증해서 뒤로 돌아갈 일이 아예 없게 만들 수만 있다면 폭포수 모델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와, 그건 생각도 못했네요. 할 수만 있다면 가장 단순한 게 최고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그럼 이 폭포수가 하나로 부족하면 여러 개를 이렇게 이어붙이는 방법도 있나요? 바로 그게 캐스케이드 모델입니다. 캐스케이드 모델. 말 그대로 폭포수를 직렬이나 병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먼저 새 하드웨어로 전환하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첫 번째 폭포수를 끝내고요. 이어서 새 인터페이스를 도입하는 프로젝트, 두 번째 폭포수를 진행하는 식이죠. 그렇게 문제를 잘게 나누면 뭐가 좋은데요? 아, 그게 계산의 제곱 법칙, Square Law of Computation 때문이에요. 개선의 제곱 법칙이요? 네, 커다란 문제 하나를 푸는 것보다 그 문제를 절반 특유의 문제 두 개로 나눠서 푸는 게 난이도나 리스크 면에서 훨씬 더 쉽다는 원리죠. 단순히 절반이 아니라 뭐 4분의 1, 8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어들 수 있어요. 와,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직렬로 연결하면 나중에 그걸 합치는 통합 비용, 인티그레이션 코스트가 들고요. 또 여러 팀이 동시에 병렬로 진행하면 경쟁에서 뒤처진 패배자 팀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 장단점이 확실하군요. 그럼 그 유명한 나선형 모델, 스파이럴 모델은요? 그림으로 보면 뭔가 되게 체계적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이것도 혹시 관련이 있나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선형 모델을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와인버그는 이건 역시 캐스케이드의 한 종류로 봐요. 잠깐만요. 나선형 모델이 캐스케이드의 한 종류라고요? 네, 좀 의외죠. 저는 완전히 별개인 줄 알았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작은 폭포수,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개발과 평가 사이클을 계속 반복해서 위험을 줄여나가는 구조거든요. 아, 그렇게 보면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 캐스케이드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자는 이 모델을 좀 비판적으로 봐요.
어떻게 비판하죠? 실제 실행 지침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프로세스 비전에 가깝다는 거죠. 하나의 그림에 너무 많은 걸 담으려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걸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오히려 헷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리스크 관리에 맡기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비전은 멋지지만 현실적인 가이드는 아닐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좀 더 현실적인 모델로 넘어가 볼까요? 이미 있는 걸 기반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반복적 개선 모델, 이터레이티브 인핸스먼트 말이에요. 이건 좀 익숙한데요? 네, 사실상 재사용, 리유즈의 한 형태죠. 코드 재사용. 정말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와인버그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경고해요.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재사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하고 문서화도 잘 해야 하고요. 심지어 개발자들이 새 코드를 짜는 것만 인정받는 문화 속에서는 재사용할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보상 체계까지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가장 흔한 재사용은 사실 그냥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는 기성품, 오프 더 쉘프 방식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재사용이죠. 그리고 이 방식은 개발 조직의 역할을 코더 집단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적절한 솔루션을 구매하고 교육하는 서비스 조직으로 바꿔놓는다는 중요한 통찰도 덧붙입니다. 아, 개발팀의 역할 자체가 바뀌는 거네요. 네, 이름은 하나인데 의미는 100만 가지인 모델도 있죠. 프로토타이핑. 프로토타이핑. 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걸 요구사항을 알아내는 과정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고객에게 빨리 뭔가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하고. 심지어는 그냥 해킹이랑 같은 말로 쓰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책에서는 그 본질을 조금 만들고 조금 배우고 더 만드는 빌더 리틀, 러너 리틀, 빌드 썸모 과정이라고 정의해요. 조금 만들고 배우고 더 만들고. 네, 이 사이클이 극단적으로 짧아지면 그게 바로 해킹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와인버그의 아주 따끔한 경고가 나오죠. 전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바로 프로토타이핑은 관리가 덜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더 많이요? 왜요? 왜냐하면 처음에 뚝딱하고 만든 결과물이 너무 간단해 보이니까 고객이 이 정도는 일주일 만에 되네? 그럼 전체 완성까지 한 달이면 충분하겠네? 하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될 위험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아, 저도 이런 오해 때문에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렇죠. 다들 경험이 있죠. 공감합니다. 자, 이렇게 연장통에 있는 여러 도구들을 살펴봤는데 진짜 문제는 언제 다른 연장으로 바꿔주어야 하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프로젝트 중간에 계획을 바꿔야 할 때가 분명히 오는데 그 신호를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와인버그가 바로 그럴 때 쓰라고 아주 기가 막힌 도구를 하나 제시합니다. 환상지표, 판타지 인디케이터스라는 개념이에요. 잠깐만요. 환상지표라니 표현이 너무 재밌는데요. 그게 뭐예요? 각 모델이 어떤 암묵적인 믿음에 기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깨졌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가 뭔지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아, 예를 들어 폭포수 모델은 나는 이 문제를 하도 많이 해봐서 실수 없이 뭘 해야 할지 정확히 알아 라는 믿음에 기반하거든요. 네? 이 믿음의 환상 지표가 뭘까요? 글쎄요. 바로 첫 번째 심각한 실수를 마주했을 때입니다. 아, 그 순간 내 계획은 환상이었구나 깨닫고 다른 모델, 다른 연장으로 바꿔야 한다는 신호라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실용적인데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이 더 이상 맞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일종의 자가진단 키트 같은 거네요. 정확해요. 그리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또 다른 핵심 개념이 바로 슬랙입니다. 슬랙. 우리말로는 여유자원 정도가 되겠네요. 아, 슬랙. 사실 회사에서 슬랙이라는 단어는 거의 금기어잖아요. 그렇죠. 저 팀은 널널하네, 노네 이런 인식을 주기 딱 좋으니까요. 맞아요. 책에서는 좋다고 하는데 현실에서 이걸 어떻게 설득하죠? 바로 그 지점이 슬랙의 역설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슬랙은 겉보기에 낭비 같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응할 선택지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프로젝트를 더 빠르게 만든다는 역설이죠. 오히려 더 빠르게 만든다고요? 네. 빡빡하게 짜인 계획은 작은 돌멩이 하나에 전체 기차가 멈춰서지만 슬랙이 있으면 문제가 생긴 칸을 잠시 분리하고 나머지는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위기 대응 능력이 결국 속도를 결정한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와인버그는 슬랙을 예측치에 슬쩍 숨기지 말고 예비 버퍼, 컨틴젠시 버퍼스 같은 이름으로 명시적으로 관리하라고 조언해요. 그리고 정직하게 슬랙을 요구한 관리자를 벌 주면 다음부터는 모두가 거짓말을 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죠.
슬리드러 쓰는 건 보험 없이 운전하는 것 같아요. 당장은 돈 아끼는 것 같지만 사고 한 번 나면 끝이죠. 마지막으로 규칙을 깨는 지혜, 그러니까 방법론을 유연하게 혼합했던 사례들이 정말 영화 같았어요. 금융기관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요구사항 단계에서 최고의 코더를 투입해서 핵심 로직의 성능을 미리 테스트했던 사례죠. 폭포수 모델 순서를 완전히 무시한 거네요. 그렇죠. 엄격하게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게 규칙을 어겨서 뭘 얻었죠? 원래 계획했던 저사양 CPU로는 도저히 성능을 맞출 수 없다는 걸 미리 발견한 거죠. 와, 만약 순서대로 진행했다면 프로젝트 막바지에 쓸모없는 CPU 350대를 구매하는 재앙을 맞이했을 거예요. 규칙을 어겨서 수백만 달러를 아낀 셈이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 대담해요. 규율을 입에 달고 사는 부사장 몰래 비밀 해커팀을 운영한 관리자 이야기요. 맞아요. OS 공급사가 버그를 너무 늦게 고쳐주니까 기다리다간 마감일을 놓치겠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요? 그래서 뛰어난 해커 2명을 따로 빼서 공식적인 경로를 무시하고 OS를 직접 뜯어 고치게 한 거예요. 덕분에 그 규율 좋아하는 부사장이 정해준 불가능한 일정을 맞출 수 있었고요. 이 이야기 정말 공감되네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공식적인 프로세스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결국 몇몇이 밤새 야근 해킹으로 해결했던 기억이 나요. 하하, 그렇죠. 물론 나중에 보고는 아주 그럴듯하게 잘 포장해야 했지만요. 다들 그런 경험 한두 번씩은 있을 거예요. 이 두 사례가 주는 교훈은 결국 하나입니다. 규율이 있다는 것이 곧 외고집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Discipline doesn't mean pig-headed. 아, 와닿네요. 진짜 실력 있는 관리는 하나의 방법론을 맹신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생각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현명한 트레이드오프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프로젝트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기술의 정수입니다. 오늘 와인버그의 지혜를 통해 프로젝트 관리를 보는 눈이 확 트인 것 같네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첫째, 계획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계속 수정해야 할 지도 같은 거라는 점. 네, 시작점일 뿐이죠. 둘째, 폭포순이 프로토타이핑이니 하는 모델들은 그저 연장일 뿐이고 중요한 건 내 연장통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언제 연장을 바꿔야 하는 환상지표를 읽는 눈이라는 것.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랙이라는 보험을 꼭 들어둬야 하고 때로는 규칙을 깨는 지혜가 프로젝트를 구한다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할 거래를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나눈 비밀 해커팀 사례에서 영감을 얻은 질문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그 관리자라면 상사가 요구하는 규율 잡힌 프로세스와 다른 현실적인 방법을 몰래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런 비공식적인 해결책이 단기적으로는 성공을 가져올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조직에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단순히 문제를 숨기고 해결하는 것 외에 이 근본적인 상황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장에 작은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